보존,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석 달 전 해고된 뒤로 샌디의 남편은 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석 달 전 그날 그는 직장에서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 하나를 들고 겁에 질린 창백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발렌타인데이 축하해. 샌디에게 말하며 그는 식탁 위에 하트 모양의 사탕 상자와 진빔 한 병을 꺼내 놓았다. 그는 모자도 벗어 식탁 위에 놓았다. 오늘 잘렸어. 이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 좀 해줄래? 샌디와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고 초콜릿을 먹었다. 그들은 신축 건물에 지붕 얻는 일을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무슨 일거리가 생기겠지. 샌디가 말했다. 그녀는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겁이 나는 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에는 그가 일단 자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매일 밤 거기서 잠을 자게 됐다. 해고된 다음 날에는 실업수당 수속을 밟아야 했다. 그는 시내에 있는 주 정부 사무소로 가 지원 용지에 빈칸을 채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분야든 그렇지 않은 분야든 일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몰려든 남녀들에 관해 샌디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이제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가끔은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서류를 작성하고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소파에 있었다. 소파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샌디는 생각했다. 그는 거실에서 살고 있다고. 이따금 그는 그녀가 식품점에서 가져온 잡지를 훑어보기도 했다. 그녀가 북클럽에 가입해 공짜로 얻게 된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 과거의 미스터리라던가. 그는 두 손으로 그 책을 들고서 지금 읽고 있는 문장에 모든 걸 빼앗긴 사람처럼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살펴보면 페이지는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제2장 정도쯤일 거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한 번은 샌디가 그 책을 들고 그가 읽던 페이지를 찾아본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네덜란드의 어느 토탄 구덩이 속에서 2000년 만에 발견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같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 사람은 가죽 모자를 쓰고 한쪽으로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의 손발은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끔찍한 데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조금 더 읽다가 그 자리에 다시 놓았다. 남편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소파 앞에 있는 다탁 위에 책을 놓아뒀다. 빌어먹을 놈의 소파. 그녀로서는 다시는 그 소파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옛날에 그 소파에 누워 섹스를 했다는 사실이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매일 신문이 배달됐다. 그는 일면에서 마지막 면까지 신문을 읽었다. 그녀는 모든 기사를 읽는 그를 지켜봤다. 부고란에서 주요 도시의 기온을 알려주는 지면, 합병과 이유를 알리는 경제면에 이르기까지. 아침이면 그는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욕실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그는 TV를 켜고 커피를 끓였다. 그녀가 보기에 그 시간만큼은
그가 명랑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출근할 즈음이면 그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기 마련이었고 TV는 계속 켜져 있었다. 그녀가 오후에 돌아왔을 때도 대개 그런 풍경이 이어졌다. 그는 회사에 나가던 시절에 입고 다니던 오신 청바지와 플라넬 셔츠를 입은 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었다. 간혹 TV가 꺼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럴 때면 그는 그 책을 붙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쳐다보면 그는 그렇게 묻곤 했다. 괜찮았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나도. 그는 그녀를 위해 레인지로 커피 포트를 항상 따뜻하게 데워놓았다. 거실에서 그녀는 큰 의자에, 그는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은 그날 그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각자 컵을 들고 커피를 마셨다. 꼭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샌디는 생각했다. 어딘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샌디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자신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고맙게 여겼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또 세상 모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직장 동료인 여자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하루 종일 소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구는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듯해 샌디로서는 놀랍기도 했고 맥이 빠지기도 했다. 친구는 테네시에 사는 자기 삼촌 얘기를 꺼냈다. 40살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침대로 들어가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걸핏하면 우는 일뿐이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울었다. 그분은 나이가 드는 게 겁이 났던 것 같다고 친구는 말했다. 심장마비나 그런 병이 무서웠던 게 아니겠냐고 친구는 짐작했다. 올해 63살인데 아직 숨쉬고 있다니까 라고 친구는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샌디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 여자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23년 동안이나 침대에 있었다는 얘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샌디의 남편은 올해 겨우 31살이었다. 31 더하기 23은 54. 그때는 그녀도 50대가 될 것이었다. 맙소사, 누구도 여생을 침대든 소파든 그런 곳에서만 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만약 남편이 외상을 입었거나 병에 걸렸다면,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그 비슷한 경우였다면 분명히 견뎌냈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안다. 그랬다면 그가 소파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음식을 갖다 줬을 것이며 숟가락으로 입에 떠다 먹일 용의도 충분히 있었다. 그건 순애보적인 느낌도 다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젊은 데다 몸도 건강한 그녀의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나 아침에 TV를 켜고 저녁에 TV를 끌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소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한 번을 빼고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 그러니까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던 삼촌을 둔 그 친구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퇴근한 그녀가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켜놓은 TV 소리가 들렸다. 커피포트는 레인지 위에 있었고 불이 약하게 켜져 있었다. 핸드백을 손에 쥔 채 부엌에 서서 거실 쪽을 넘겨다 보니 소파의 뒷면과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는 여러 장면들이 스쳐갔다. 소파 한쪽 끝으로 남편의 맨발이 보였다. 다른 쪽 끝으로는 소파의 팔걸이에 걸쳐놓은 베개 위에 놓인 남편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잠든 건지 잠든 게 아닌 건지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핸드백을 놓고 요구르트를 먹으려고 냉장고로 갔다. 그러나 냉장고의 문을 열자 갇혀있던 미적지근한 공기가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 안이 어찌나 엉망진창인지 믿지 못할 정도였다. 먹다 남은 생선 스틱과 양배추 샐러드가 냉동칸에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으로 뒤범벅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스페니시 라이스를 넣어둔 용기로도 흘러들었고 냉장고 바닥에도 고여 있었다. 죄다 아이스크림 범벅이었다. 그녀는 냉동실 문을 열었다. 역겨운 냄새가 얼굴로 밀려들어 욕지기가 치밀었다. 아이스크림은 3파운드씩 묶음 판매하는 햄버거 고기 주위를 포함해 냉동실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셀로판지로 포장한 그 고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봤다. 손가락은 깊이 들어갔다. 돼지고기도 녹아 있었다. 남은 생선 스틱, 스테이크 엄즈 묶음, 셰프 샘이 중국 식당에서 가져온 중국 요리 2개 등 모든 게 다 녹아 있었다. 핫도그와 손수 만든 스파게티 소스도 녹아버렸다. 그녀는 냉동실 문을 닫고 냉장실 안 요구르트 상자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요구르트 뚜껑을 따고 냄새를 맡아봤다. 그녀가 남편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왜 그래? 몸을 일으켜 앉아 소파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가 물었다. 왜? 뭐가 잘못됐어? 그는 손으로 2번 머리칼을 빗어 넘겼다. 그가 그때까지 쭉 자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녀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제기랄, 냉장고 전기가 나갔어. 샌디가 말했다. 그래서 그래.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TV 볼륨을 낮췄다. 그리고 TV를 끈 뒤 부엌으로 걸어왔다. 내가 볼게. 그가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직접 봐. 그녀가 말했다. 음식이 죄다 상하겠어. 남편은 냉장고 안을 살펴봤는데 그 표정이 잠옷 진지했다. 그는 냉장고 안 여기저기를 만져보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했다. 다음 순서는 뭔지 알고 싶네. 그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제기랄. 그가 말했다. 눈 내린 데 설이 친다더니 10년도 채 못 쓰는 냉장고인 모양이네. 살 때만 해도 새 것 같더니 그거 알아? 우리 부모님은 25년 동안이나 같은 냉장고를 쓰셨다고. 그 냉장고를 형이 결혼하니까 물려줬어. 그래도 잘만 돌아가더라고. 도대체 왜 이러지? 그는 뒤로 돌아가 벽과 냉장고 사이의 좁은 틈을 살펴봤다.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원은 꽂혀 있는데 이러더니 그는 냉장고를 붙들고 안고 앞뒤로 흔들었다. 그는 어깨로 냉장고를 받치고 몇 인치 앞으로 끄집어냈다. 냉장고 안의 선반에서 뭔가가 떨어져 깨졌다. 걔 박살나네. 그가 말했다. 샌디는 자신이 그때까지 요구르트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가서 뚜껑을 열고 요구르트를 상자째로 버렸다. 오늘 밤에 죄다 요리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기를 볶으면서 동시에 레인지와 오븐을 이용해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새 냉장고가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냉동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앞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가서 냉장고 선반 속에 있는 것들을 식탁 위로 꺼내 놓기 시작했다. 그도 도왔다. 그는 냉동실에 있던 고기를 꺼내 묶음째 식탁 위에 얹어 놓았다. 그 다음에는 냉동실에 있던 다른 것들도 꺼내 식탁 위 빈자리에 놓았다. 모든 것을 꺼낸 다음에 그는 종이 타월과 행주를 가져와 냉장고 내부를 닦기 시작했다. 프레온이 빠져나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닦는 일을 멈췄다. 원인은 그거야. 냄새가 나.
프레온이 새나갔어. 무슨 일 때문인지 프레온이 빠져나간 거라고. 전에 이렇게 고장난 냉장고를 본 적이 있어. 그러고는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닫기 시작했다. 프레온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다른 냉장고가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아까 들었어. 근데 어디 가서 냉장고를 구한단 말이야. 어디 나무에 가서 따올 수도 없잖아. 냉장고는 있어야 돼. 그녀가 말했다. 냉장고가 없어도 될까? 아마 안 될걸? 그럼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처럼 상하기 쉬운 것들을 창틀에 두자는 말이잖아. 그게 아니라면 작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라도 구해서 매일 얼음을 사서 넣자는 말이겠지. 그녀는 식탁 위 고기 묶음 옆에 양상추와 토마토 몇 알을 얹어 놓았다. 그러더니 식탁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턱을 괴었다. 냉장고를 구하긴 구할 거야. 남편이 말했다. 젠장 그러자고. 냉장고는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겠어? 냉장고도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내 말은 어디서 또 얼마를 주고 구하느냐는 거야. 신문 같은 데 보면 중고 냉장고 판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 신문을 펼치고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야. 이래봬도 내가 광고란 읽는 데는 도세란 말이지. 그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라봤다. 샌디, 신문에서 잘 찾아보면 중고라도 좋은 냉장고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말을 이었다. 보통 냉장고들은 평생 쓴다고. 이놈의 냉장고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네. 내 평생 고장 났다는 냉장고는 이게 두 번째야. 그는 다시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신문 가져와봐. 그녀가 말했다. 쓸만한 게 있는지 보자고.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다. 그는 다탁으로 가서 쌓여있는 신문 뭉치를 뒤적거리더니 광고 몇만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신문을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음식을 식탁 한쪽으로 치웠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신문을 힐끔 내려다본 뒤 녹아내리는 음식 쪽으로 눈을 돌렸다. 오늘 밤에는 돼지고기를 구워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이 햄버거도 요리해야 해. 저 샌드위치 스테이크하고 생선 스틱도. TV 디너도 있다고. 빌어먹을 프레온. 그가 말했다. 냄새 나지? 그들은 광고면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한 단 한 단 짚어 내려갔다. 그는 구인란은 재빨리 건너뛰었다. 그가 몇 군데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표시해 놓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웃도어 캠핑용품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신제품 및 중고용품이 보였다. 여기 있네. 손가락으로 신문을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치웠다. 어디 볼까?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냉장고, 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기타 물품이라고 그녀가 광고 박스 안에 쓰인 글자를 읽었다. 창고 경매? 이게 뭐지? 창고 경매. 그녀는 계속 읽었다. 매주 목요일 밤 신제품 및 중고용품 경매. 시간은 7시. 오늘이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그녀가 말했다. 오늘 경매가 있네.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파인 스트리트야. 내가 100번도 더 가본 곳이야. 당신도 그렇겠지만 어딘지 알잖아? 베스킨 라빈스에서 가까운 곳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광고를 쳐다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두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잡아당겼다. 창고 경매라.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가보자. 어때? 밖에 한번 나가보는 게 당신한테는 좋을 거야. 가서 살만한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도 있잖아. 일석이조지. 그녀가 말했다. 평생 경매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가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곳에 가고 싶지는 않아. 제발, 샌디가 물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재미있잖아. 요 몇 년 동안은 나도 안 가봤지만 어렸을 때는 자주 갔었어. 아빠하고 말이야.
갑자기 그 경매장에 꼭 가보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 아빠? 라고 그가 말했다. 응, 우리 아빠. 아무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며 그녀가 남편을 바라봤다. 한마디라도.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경매 재미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난 안 갈래. 수면 등도 필요했단 말이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것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지만 난 실직 상태라고. 응? 난 경매에 갈 거야.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같이 가는 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하지만 난 신경 안 쓸래. 솔직하게 말하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난 갈 거야. 나도 같이 갈 거야. 언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고 광고를 다시 읽었다. 나는 경매의 기억자도 몰라. 하지만 좋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경매에 가서 냉장고를 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랐지. 그녀가 말했다.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가 말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진짜 가고 싶은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했다. 일단 저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빌어먹을 돼지고기를 요리해서 밥을 먹자. 다른 것들은 좀 있어도 되니까. 조금 있다가 죄다 요리해 버릴 테니까. 이 경매에 다녀와서 말이야. 그렇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7시 시작한다고 신문에 적혀 있으니까. 7시. 그가 말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가 잠시 네다지 창 밖을 바라봤다. 바깥 거리로는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입술을 만졌다. 그녀는 그가 소파에 앉아 책을 집어드는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늘 보던 페이지를 펼쳤다. 그러나 곧 그는 책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그의 머리가 소파 팔걸이에 놓인 베개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다. 그는 머리 뒤로 베개를 잘 받친 뒤 두 손으로 목을 베었다. 그렇게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팔이 몸 옆으로 내려가는 걸 그녀는 봤다. 그녀는 신문을 접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 너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의 가슴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렸다. 그녀는 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그녀는 폭찹을 굽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빠와 경매에 가곤 했다. 그 시절의 경매 물품은 대부분 가축이었다.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아빠는 늘 송아지를 팔거나 사들였다. 때로 농기구나 가정용품이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축들이었다. 그러다가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뒤부터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빠는 그녀와 경매장에 다니던 일들이 그립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아빠가 그녀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그녀가 자라 남편과 결혼한 뒤 보내온 편지에는 경매에서 멋진 차를 200달러에 샀다고 적혀 있었다. 같이 갔더라면 그녀에게도 차를 한 대 사줬을 거라고 아빠는 적어 놓았다. 그리고 석주가 지난 어느 깊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아빠의 죽음을 알렸다. 아빠가 산 바로 그 차의 바닥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빠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다. 아빠는 시골에 살고 있었다. 탱크에 들어있던 기름이 모두 소진되고 나서야 시동은 꺼졌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아빠는 차 안에서 발견됐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일었다. 그녀는 기름을 더 두르고 환풍기를 돌렸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경매장을 그녀는 그날 밤 가보려고 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폭찹을 구워야 했다. 운이 나쁘게도 냉장고는 박살이 났지만 덕분에 경매장에 가게 되어 그녀는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아빠가 그리웠다. 이제는 엄마마저도 그리웠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늘 다투기만 했는데 그녀는 레인지 앞에 서서 고기를 뒤집으며 아빠와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리움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불에서 프라이팬을 드러냈다. 연기가 레인지 위 통풍구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들고 부엌 출입구로 걸어가 거실을 들여다봤다. 손에 든 프라이팬에서는 여전히 연기와 함께 기름과 돼지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그새 어두워진 탓에 남편의 머리와 발이 겨우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밥 다 됐어. 그녀가 말했다. 와서 식사해. 오케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소파 한쪽 끝에서 그의 머리가 올라오는 광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다시 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찬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접시 두 개를 꺼내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뒤집개로 폭찹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았다. 고기는 고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깨뼈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땅 파는 도구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폭찹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프라이팬에 남은 고기를 집어 다른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이 열린 채로 한쪽에 서 있는 냉장고를 한번 바라봤다. 그 다음에 그의 눈길은 폭찹에 머물렀다.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이나 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소금과 후추를 놓고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앉아 라고 그녀는 말한 뒤 폭찹에 잔해가 놓인 접시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먹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접시를 받았다. 하지만 접시를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접시를 가져오려고 몸을 돌렸다. 샌디는 신문을 치우고 음식들을 식탁 가장자리로 밀어놓았다. 앉아. 그녀가 남편에게 다시 말했다. 그는 접시를 다른 손으로 옮겼다. 하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식탁 위에 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다. 물소리도 들렸다. 식탁에서 리놀륨 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맨발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맨발 옆에 고인 물을 쳐다봤다. 이런 이상한 광경을 보는 일은 남은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외투를 챙긴 뒤 경매에 가는 게 낫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편의 발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자기 몫의 접시를 놓은 뒤 그 맨발이 부엌을 떠나 거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